안녕하세요. 전에 한 사람의 경악스러운 이중성을 목격했던 40대 직장인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 변하면 그렇게 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걸까요? 전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늘 순수하고 착할 것만 같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버렸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예전으로 되돌리기 어렵더라고요. 인간의 이중성이 그 사람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어머니 또한 작게 슈퍼를 하셨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늘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게 바로 절약이었습니다. 집에선 항상 물건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했어요. 물을 쓸 땐 항상 바가지에 물을 받아다 써야 하고 음식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어야 됐고 거기다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까지 아껴야만 했습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고 거기다 벌이가 적지 않다 보니 넉넉하게 편안하게 자랐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와 남동생은 참고서 하나 살 때도 부모님께 이런 한 푼도 더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전 부모님께서 이렇게 아끼며 살아가는 이유를 알았기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얘기를 꺼내신 적이 있었어요. 정배야, 네 할아버지 기억나냐? 네 할아버지가 어찌나 꼬장꼬장 고집도 얼마나 셌는지 몰라. 이 아버지도 네 할아버진 생전 한번 이겨본 적이 없다. 전쟁통에 부모 잃고 어린 할아버지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얘기했었지? 사람 살고 죽는 거 그거 다 한순간이더라. 네 할아버지네 집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아? 그거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잿더미가 됐대. 이젠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전쟁으로 가족들을 다 잃었던 할아버지인 혼자서 그렇게 힘겹게 세상을 살아오셨고 그 모습을 보고 살아온 아버진 아끼고 저축을 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특히나 할아버진 그렇게 힘겹게 일을 하고 돈을 벌었지만 지독한 가난은 한 세대를 건너서까지도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역시 가난 속에서 어렵게 자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아남기 위해 아끼기 시작하신 거였죠. 이런 배경을 알고 있었으니 저와 남동생은 함부로 낭비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도 부모님께선 저와 남동생이 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아낌없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덕에 전 대학을 졸업하고서 유통 쪽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엔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참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전 그런 착한 아내의 마음씨 덕분에 별다른 트러블 없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저흰 결혼을 하고서 아들 하나를 낳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딸까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흰 정말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일에 눈을 떠보니 집안 곳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방에서 잘 자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내가 보이지 않아 전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전화를 해도 계속 받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어디 잠깐 나갔겠거니 생각하다가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들어오지도 않고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거였어요. 장모님,
뭐라고요?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라고요? 저한텐 아무 소리도 안 했었는데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네가 밖에서 일하는데 소영이가 어떻게 자네한테 그런 말을 하겠나. 꽤 오랫동안 힘들어했네. 둘째 낳고 나서부턴 더 힘들하고 말이야. 자네한테 말 못했지만 우리한텐 자주 얘기를 했었어. 그래도 스스로 병원도 가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나 보다 했더니만 아직 아무런 전화도 없는 거야? 네,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장모님,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 싶어요. 일단 좀 기다려보자고. 우리가 전화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게나. 혼자 속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자네 둘이 소영이 성격 알지? 힘들어도 힘들다 내색도 못하는 거.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독한 생각 못할 거야. 잠시 바람 쐬러 나갔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듣고 나니 전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바빠졌고 아내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아내가 저한테 힘들다 한번 얘기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시간이 지나고서 처가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를 찾았고 며칠 동안 같이 지내다 보내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때 전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게 해주는 게 아내와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부부라는 게 평생을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 아닌가요? 그런데 전 아내에게 기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쉴 수 있었던 시간도 편하게 쉬질 못했어요. 아이들 걱정에 결국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늘 환하게 웃던 아내였는데 웃음이 싹 사라지고 눈빛은 공허하게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그저 아내를 꼭 안아주며 토닥여줬습니다. 그때부터 전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쉬는 날에도 오로지 가족에게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아내의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만큼이나 아내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본가 식구들이었죠. 어머니는 아내의 상황을 아시고선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며 매번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며 요리들을 하고 저희 집으로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혹여나 아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늘 몰래 집 앞에다 음식들을 두고 가시곤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 들어와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가시라고 말을 했지만 어머님 극구 거절을 하시며 저한테 당부의 말만 남기셨어요. 정배야, 지금은 소영이 건강 되찾는 게 제일 중요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소중한 가족이 곁에 없으면 그거 다 쓸모없는 거야. 알지? 소영이 마음이 많이 힘들 테니 네가 곁에서 의지가 되어줘야 한다. 알겠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소영이 잘 살필게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애들도 내가 봐줄 수 있으니까 주말엔 집으로 좀 보내렴. 다른 것보다 소영이 마음 먼저 살피는 게 우선이야. 이런 가족들의 노력에도 아내의 상태는 사실 빨리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결혼하고서 3년 동안 누구보다 착하고 선했던 아내였기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내를 걱정했어요. 전 그런 아내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생각을 해낸 것이 있었어요. 바로 커피였죠.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종종 아내는 커피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리고 이런저런 커피 메뉴들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거기다 제과 자격증도 있어서 같이 먹을 쿠키나 빵도 종종 만들어줬었고요. 생각해보니 아내는 그럴 때마다 너무 재밌어고 좋아했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당신 그때 기억나? 예전에 왜 당신 나한테 라떼도 만들어주고 쿠키도 만들어줬잖아. 그때 어땠어? 재밌었지? 그치, 그때 재밌었지. 근데 그건 왜? 당신 취미생활에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당신 그런 거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서. 아, 애들은 걱정하지 마. 나도 있고 집에서도 봐주신다고 하니까 당신 하고 싶으면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정말? 나 진짜 해도 돼? 아직 둘째가 어려서. 당연하지. 당신 하고 싶다는 거 해도 돼. 그럼 내가 베이킹하는 도구들 사다 놓을까? 아, 아니야, 여보. 그러면 나 유아 카페에서 잠깐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 며칠 전에 보니까 저기 아르바이트 구하던데. 사실 나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하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나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집에 있으면서 말도 안 통하는 우리 애들이랑만 있으니까 어른들하고도 좀 대화하고 싶더라고. 그때 순간적으로 신나 얘기하는 아내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든 아내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땐 어떻게든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둘째가 돌도 되기 전부터 집 앞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오후 짧은 시간 그렇게 일을 하고 오면서 아내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어요. 성격이 조용하고 워낙 차분했던 사람이라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내는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다 같이 어울려 지내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점점 산후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카페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한 1년 반쯤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저한테 괜히 할 말이 있다며 아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나 사실은 카페를 내가 직접 운영해보고 싶은데 아니 내가 해보니까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 솔직히 이제 애도 낳아서 다시 취직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카페 하면 애들도 돌보면서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카페? 직접 카페 운영하고 싶다고? 뭐 생각해 둔 곳이라도 있어? 아니, 내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기 강 주변에서 하면 잘 된다고 하더라고. 마침 딱 커피숍 매물이 나왔는데 그게 좀 규모가 커서. 근데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나 이번에 사장님한테도 칭찬받았잖아. 내가 개발한 레시피가 손님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다고 매출도 계속 오른다면서 나더러 정직원하라는데 난 그것보단 내가 직접 카페를 차려보고 싶어서. 어떻게 안 될까? 전 아내의 말이 참 반갑기도 했지만 고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의욕 없이 우울해했던 아내가 카페 일을 하면서 활기도 되찾고 더군다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말한 그 카페 매물이 2층짜리 정말 규모가 큰 곳이라 그곳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려면 사업 자금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의 고민을 덜어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당시 처갓집은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일도 하고 계셨고 처제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 시작하고 싶어 했고요. 그걸 아시고선 아버지가 저희 둘을 직접 집으로 부르셨죠. 그리고선 놀랄만한 얘기를 꺼내셨답니다. 에미야, 내가 들어보니 너 카페 하고 싶다며? 그래, 어느 정도 구상은 하고 있는 거냐? 예, 아버님. 메뉴도 다 구상했고 시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뭐 돈이 문제죠. 여기저기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그래도 새로 시작해보겠다고 하는데 부모된 도리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널 좀 도와줄까 싶은데. 정말요? 정말이에요, 아버님? 그래, 대신 나중에 너 카페 잘 되면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우리가 투자하는 거야, 투자.
알았지, 애미야? 그리고 열심히 운영해야 한다. 아버님,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예 뼈 묻을 각오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는 30% 정도 지원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 남양주랑 양평 사이 강 근처에 2층짜리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카페 자체도 강 근처라 비싸기도 했고 솔직히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저나 부모님이나 말 그대로 아내를 위해 그 부담도 감수하고 지원을 해준 거였어요. 그걸 아내도 알았는지 카페를 시작하고 나서부턴 SNS 홍보부터 시작해 정말 발로 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연예인을 섭외해서 광고도 찍고 직접 홍보도 나서며 아낸 그 카페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입소문을 타고서 아내 카페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두고서 아내 혼자 카페 2층을 다 커버하다 보니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급하게 제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가까이 사는 저희 부모님도 종종 가서 일을 거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감사한 마음에 직접 만든 쿠키와 빵도 포장해서 드리곤 했고요. 어머님, 아버님, 가실 때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까 갓 구워서 따뜻하니까 가시면서 드세요. 오늘 많이 바빴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일당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어머님, 아버님 절대 안 받는다고 그러시고 대신 이건 꼭 받아주세요. 네가 이렇게 고생해서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든 건데 어떻게 공짜로 가져가니? 괜찮으니까 이거 다 계산해. 우리한테 너 이럴 거 없다. 가족인데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이젠 우리도 일도 안 하고 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부르거라. 애들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잘 되는 거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렇게 카페 창업 초기엔 아내는 늘 저희 부모님께 감사해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카페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아내 혼자선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원을 몇 명 더 채용하기로 했죠. 문제는 직원 채용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신이 친한 지인을 매니저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농땡이를 피우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걸 우연히 저희 어머니가 카페에 들렸다 보셨더라고요. 처음 봤을 땐 아내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을 해서 별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뒤로도 종종 그 매니저 친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선 어머니가 그 매니저 친구에게 뭐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밥을 먹는 와중 아내가 어머니께 섭섭함을 표현하더라고요. 어머님, 낮에 카페 오셨었어요? 지연이한테 들었는데 어머님이 지연이한테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아, 그 직원이 애미 네 친구구나? 아유, 내가 몇 번을 갔다가 봤는데 일도 안 하고 내내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거기다 다른 직원들한테 하도 뭐라고 하면서 화내길래 내가 참다 한 소리 좀 했다. 소영아, 아무리 친구라지만 그래도 거긴 일하는 곳인데 그렇게 일하면 안 되지 않겠니? 네, 어머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거긴 제 카페이기도 하고 제가 운영하는 곳인데 어머님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제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찰나 순간만 보신 거지 어떻게 일하는지 어머님이 다 보신 건 아니잖아요. 다음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좀 어머니께 서운했거든요. 아유, 그러냐? 미안하다.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선 네가 곤란해졌나 보구나. 그래, 거긴 네 사업장인데 내가 괜히 가가지고선 괜한 일을 했나 보다. 미안하다, 애미야. 결국 어머니의 사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아내는 그때 이후로 부모님의 카페 방문을 무척이나 불편해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 일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내 입장도 이해가 가고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땐 아내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죠. 그 뒤로는 부모님께서도 아내의 카페에 방문하는 걸 되도록 자제하셨고요. 그러다 얼마 후 남동생이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재수 씨는 동생보다 10살이 어린 30대 초반이었는데 사실 나이차 때문에 진짜 많이 놀라긴 했었어요. 그런데 재수 씨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재수 씨는 성격이 약간 적극적이고 활발하면서 무척이나 어른들에게 살갑게 잘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거기다 나이도 어린데 요리도 어찌나 잘하는지 척척 금방 해내고 집안일도 능숙해서 어머니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았답니다. 종종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할 때면 저희가 도착도 하기 전에 재수 씨가 먼저 뚝딱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곤 했어요. 솔직히 시집 오고서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 씨도 더 노력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 어머닌 더 재수 씨를 챙겼던 것 같아요. 둘째야, 이제 앉아서 좀 쉬어. 이거 정리야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하면 되지. 와서 좀 앉거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이거만 후딱 해놓고 정리할게요. 저희 가면 어차피 어머님 이것저것 정리하시고 바쁘잖아요. 힘드실 텐데 제가 이거라도 싹 정리하고 가야죠. 아유, 어쩜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난 네 나이 때 그렇게 야무지게 살림 못했다. 요즘 여자들은 다들 밖에서 일하고 그러느라 살림 서툰 애들도 많은데 어떻게 넌 이렇게 하나하나 야무지게 잘하니? 큰애야, 안 그러니? 야무진 동서 들어와서 너도 좋지? 아, 네, 뭐 좋네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가는 내내 아낸 어머니가 차별을 하는 것 같다며 불평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저 아내가 좀 예민해진 것 같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이미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머니는 여전히 아내도 똑같이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내는 어머니가 달라졌다고 느껴졌나 봐요. 이런 마음이 들던 와중 아내의 마음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장모님이셨죠. 처가댁에 가면 장모님은 밥을 먹다 은근슬쩍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서방 요즘 집 분위기는 어때? 원래 시댁은 둘째 며느리 들이면 큰 며느리는 뒷전된다더니 사돈댁도 그런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10살이나 어리니 오주가 아깝겠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지금도 아내 아끼세요. 장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뭐 예전에야 그랬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하기 마련 아니겠어? 나도 시댁이 있어서 아는 건데 큰 며느리보단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가 예쁘긴 예쁜가 보더라고. 보아하니 동생네 종종 집에 가서 밥 먹는 것 같던데 왜 우리 딸은 안 불러? 아내가 워낙 바빠서요. 카페 일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 괜히 집에 부르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집에선 배려해 주는 건데요. 배려는 무슨, 며느리를 똑같이 생각해야지. 막내만 감싸돌겠다는 거야 뭐야. 난 그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이서방 자네 집에서 우리 딸 입지 만드는 건 다 이서방 몫인 거 알지? 이서방이 잘해야 우리 딸이 또 그 집에 기가 사는 거야. 전 장모님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댁이 불편하다고 해서 되도록 안 마주치게 했더니 또 안 부른다고 서운하다고 난리니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선 오히려 바쁜 아내를 많이 배려해주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남동생 내가 결혼하고서 종종 집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었는데 아내는 바쁘니까 참석을 하기도 힘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쉬는 날에도 아내만 푹 쉬라고 저와 애들을 불러 저녁까지 다 챙겨주시곤 했었는데 그걸 또 서운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카페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밖으로 돌기만 했습니다. 특히나 아내는 동창회에 자주 나갔어요. 결혼하고 몇 년간 전업주부였을 때 동창회에 딱 한 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땐 항상 우울해하면서 집에 왔었어요. 다들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들인데
자기만 애 키우는 펑퍼짐한 아줌마가 다 됐다면서 엄청 슬퍼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카페가 잘 되니까 동창들 사이에서도 성공한 사업가란 소리를 듣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창회에 다녀온 아내가 저한테 신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나 동창회에서 얼마나 주목받았는지 알아? 내 친구들이 다음엔 우리 카페에서 동창회 하재. 아, 그땐 자리를 미리 빼놔야 되겠네. 그래? 당신 어깨 제법 으쓱했겠다. 당신 그동안 동창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요즘은 자주 동창 친구들 만나네. 당연하지. 요즘 내가 얼마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 당신이 얼마나 잘난 여자랑 결혼했는지 알아?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 솔직히 내가 당신하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뭐.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져가는 아내가 슬슬 걱정이 됐지만 전 아내의 본성은 본디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변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더라고요. 주변에서 하도 잘났다 대단하다 치켜 세워주니 아낸 정말 뭐라도 된 것 마냥 콧대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는 입는 옷도 달라져야 한다며 전엔 손 부들부들 떨며 살만한 비싼 옷들도 아무렇지 않게 턱턱 사입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아이들도 다 같이 가야 하니 대부분 편한 옷을 입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주목을 받고 싶어 엄청 고급스럽고 딱 봐도 불편해 보이는 옷들만 골라 입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애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애들이 아내 옷에 실수로 뭘 묻히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내는 애들을 호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희 부모님은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어머니가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에이미야, 다음에 올 땐 옷도 좀 편하게 입고 보자꾸나.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왜 늘 그렇게 불편하게 옷 차려입고 오니? 그렇게 오니까 애들도 네가 살피지도 못하고 그렇잖아. 다음엔 좀 편하게 보자. 어머님, 요즘 꾸미는 엄마가 대세예요. 그리고 요즘 누가 여자만 애보나요? 남편도 있는데 그건 너무 구식이죠. 밖에 나가면 저처럼 이렇게 잘 차려입은 마누라 둔 남편 복 받았다고 해요, 어머님. 심지어 아내는 본인은 불편한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가족들의 관심이란 관심은 독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재수 씨가 임신을 하고서 출산할 때 몸조리를 저희 어머니가 다 해주셨거든요. 사실 재수 씨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도움을 받을 친정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신경 써서 몸조리를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는 섭섭해하더라고요. 재수 씨 몸조리가 끝나고서 그래도 한번 아이도 보려고 본가에 아내와 다 같이 갔었는데 아는 퉁명스럽게 재수 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동서 아직 살 아무것도 안 빠졌네? 그러게 아이 임신했을 때 적당히 먹으라고 내가 그랬지? 아휴, 몸조리 끝나고서도 이렇게 살이 안 빠지면 어떡해. 애미야, 아직에 100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이제 몸조리 끝나고 서서히 운동하면서 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둘째가 뭐 어때서 그래? 보기만 좋구만. 어머, 어머님, 또 동서편 드시는 거예요? 진짜 저 서운해요. 솔직히 저 둘째 낳을 때까지 어머님 이렇게 저 챙겨주신 적도 없으시면서 제가 한 소리 했다고 또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고 진짜 너무 섭섭하네요. 아이 또 무슨 소리야. 네가 친정에서 몸조리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만 그래, 이 시애미한테 몸조리 받고 싶거들랑 다음에 우리 집에 몸조리 받으러 와. 그럼 내가 제대로 해줄 테니까. 아내 질투심은 날이 갈수록 끝이 나질 않더라고요. 본인도 출산하고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챙겨줬는데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이 모두 재수 씨에게 쏠리니 그걸 또 질투하는 걸 보니까 참 황당하더군요. 그런 아내와도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제가 남자라서 잘 모른다. 며느리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말라는 말로 제 말은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가는 아내를 볼 때마다 속으로 참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사건이 터진 건 바로 명절 때였어요.
아내가 카페를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갑자기 저희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그의 명절 음식은 어머니가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구들이 다 모여 음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전 그날은 사업장을 쉬고 남동생도 전날부터 부지런히 장보고 음식 재료를 마련했고 아버지께서도 미리 다 재료들을 손질해 두시며 음식 장만을 준비했었답니다. 그렇게 명절 연휴날 전 사업장에 잠깐 나갔다가 본가로 바로 향했는데 아침에 애들 데리고서 먼저 본가에 가보겠다던 아내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덜렁 저희 애들만 와 있었습니다. 전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 어디야? 애들만 두고 어디 갔어? 다들 와서 음식 준비하는데 어디 간 거야? 언제 와? 아, 어쩌지? 카페에 물이 역류해가지고 이거 좀 치우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얼른 일 해결하고 와. 결국 저희는 아내를 빼고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둘이 있다 보니 정말 애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 돌쟁이 아이까지 해서 재수 씨가 저희 애들 둘까지 돌보느라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금방 올 것 같았던 아내는 해가 지고 나서야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밥을 차려서 먹는데 아내는 또 밥 차리는 동안 통화를 한다며 나가버리고선 밥이 또 다 차려진 후에야 들어왔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그냥 참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애들 돌보고 거기다 음식하느라 정신 없었던 재수 씨에게 고생했다며 얘기를 꺼내셨어요. 둘째야, 오늘 고생이 많았지?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명절엔 음식을 이것저것 하느라 좀 고생을 한다. 내년엔 간단하게 우리 먹을 것만 하자꾸나. 이것도 계속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말이야. 오늘 고생 참 많았다. 애들 돌보랴 음식하랴 네가 애썼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사실 전 이런 명절 음식 만들어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선 명절이 명절 같지 않았는데 오늘 진짜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내가 네 덕에 한결 마음 놓였다. 그런데 그 훈훈한 분위기를 깨뜨린 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누가 보면 뭐 대단한 일 했는 줄 알겠네. 뭐? 첫째야,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아니, 뭐 그렇잖아요. 저도 와서 음식할 수 있었는데 제가 뭐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것도 아니고 대놓고 동서만 그렇게 칭찬하시니 저보고 눈치 보라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 예미야, 내가 언제 너더러 눈치 보라고 하디? 너 참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니? 말 맞다나 네가 여기 애들 다 두고 가는 바람에 둘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긴 해. 와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큰 며느리로서 동서한테 말 한마디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밥 차리는 동안에도 수저 하나 놓지 않았으면서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라고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뭐 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예요? 저도 바쁘니까 그렇죠. 뭐 며느린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집안일도 척척 알아서 해야 돼요? 저도 동서처럼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이 정도는 다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건 차별이죠, 차별. 그날 고생을 한 건 다른 식구들이었는데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나서서 아내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솔직히 저희 형수님 배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형수님 바쁠 거 생각해서 다 이해하고 넘어갔다고요. 지금까지 형수님 아무것도 안 해도 저희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건 좀 너무했네요.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시동생 형수한테 큰 소리를 쳐요?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 이 집안 큰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 대접도 안 해주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애미야, 그만하거라. 다들 일하느라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분란을 만드니? 이거 보세요. 다 저한테만 잘못 있다고 하시고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네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저만 빠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핏줄만 챙기실 거면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니 아내는 가방만 들고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들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 막무가내인 아내의 태도에 진짜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로 쫓아가 아내와도 크게 싸웠어요. 진짜 서로 헤어지자는 말이 입 밖까지 나올 정도로 대판 싸우고 나서 아내는 그냥 집으로 가버렸고 저는 다시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이때 아내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 번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아내 행동은 용서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아내와 그만 살아야 될 것 같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부모님께선 저를 말리셨습니다. 오히려 어른으로서 중심을 잘 못 잡았다며 속상해하시고 미안해하셨어요. 그날 이후 전 아내와 냉전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날 이후로 아내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머니가 심각한 증상이 갑자기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연휴 내내 고열에 시달리시던 어머니는 갑자기 코피까지 흘리셨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시게 되었죠. 그렇게 응급실로 향한 어머니가 여러 검사를 받게 된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급성 백혈병에 걸리신 거였죠. 단순히 감기 몸살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백혈병 증상이었던 거였어요. 더구나 연세도 있으시고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라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며칠 사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선 가족들 모두 오열할 수밖에 없었죠. 골수 검사를 해 확진을 받고서 바로 항생제와 수혈까지 받으며 잠깐 컨디션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내 문제는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항암을 받기 전에 어머니는 폐렴에 걸리시고 말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폐렴에 걸리더라도 치료받고 잘 나을 수 있지만 이미 면역이 떨어진 어머니의 경우 폐혈증까지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불과 확진을 받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게 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내에게 이미 어머니가 응급실에 향할 때부터 연락을 했지만 아내 상황을 보면서 전화해달라고만 했고 병원에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렇지만 아내와 싸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겐 더 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자가 호흡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리 지금 사이가 나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은 다 같이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거절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의사 말론 오늘 넘기시더라도 내일 또 고비가 올 수 있대. 당신 어디야?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드려야지. 아, 그래? 근데 어쩌지? 나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다 같이 크루즈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그게 내일인데 우리 짐 이미 다 싸서 출발 준비 다 했거든. 뭐? 크루즈? 여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크루즈 가는 게 대수야? 당장 병원으로 와. 아니, 나 없어도 되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당장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굳이 나까지 가야 돼? 거기다 어머님 나보다 동서 더 예뻐하니까 동서가 있는 게 더 낫지.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난 우리 부모님 먼저 챙길래. 우리 엄마 아빠도 한번 크루즈 여행 안 해봤어. 거기다 예약도 다 해놨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일단 나 출발해야 하니까 나중에 연락해. 그래? 그래, 알았어. 후회하지 말고 갔다 와. 전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남의 일인 양 얘기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이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버렸고 아내가 출발을 하고서 이틀 후 어머닌 결국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이별이라
가족들 모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아버지와 저뿐 아니라 동생과 재수 씨까지 장례식 내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열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에게 장례 소식을 전했음에도 아내는 결국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가족들도 모두 아내의 행방을 처음에만 물었을 뿐 더 이상 저에게 묻지도 않았고요. 다만 아내가 크루즈를 갔다는 말을 듣고선 가족들의 표정이 다 싸늘하게 변했죠. 저 역시 아내에 대한 마음이 싹 식어버렸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던 일들로 아내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나 빠르게 정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어요. 그렇게 눈물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전 조용히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침내 14박 15일의 일정으로 크루즈에서 돌아온 날, 아내는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그리고선 다급하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카페 이게 무슨 일이야? 카페가 지금 왜 닫혀 있어?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팔렸다던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뭐긴, 거기 팔았어. 이제 그 카페 당신 카페 아니야.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카페가 아니라니. 누구 마음대로 카페를 팔아?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복수를 해도 그렇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너야말로 뻔뻔하다. 그 카페가 왜 네 카페야? 거기에 들어간 돈, 내가 열심히 밖에서 일해서 모아둔 돈이야. 그리고 거기서 일부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원해 주신 거고. 대출은 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 이름 아냐? 그래 놓고서 너 한 푼이라도 우리 집에, 아니 나한테 돈 준 적이라도 있어?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대체 왜 그래? 얼른 계약 취소해. 취소하라고. 이미 가계약금도 다 받았고 정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 금액 네가 다 지불하고 나머지 돈도 네가 다 나한테 줘. 그럼 너한테 바로 넘길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여보, 왜 그래? 내가 지금 당장 갈게. 나 지금 집으로 갈 테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 그러더니 아내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저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카페를 처분하는 거였어요. 워낙 카페 입지가 좋기도 했고 금액도 오르기 전 금액으로 합리적으로 거래를 해서 그런지 불과 5일 만에 카페는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답니다. 뻔뻔한 아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감사한 마음을 잃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번 돈으로 탱자탱자 놀러만 다니고 직원으로 둔 자기 친구한테 돈이나 퍼주고 친정엔 돈까지 빼돌려주고 있었다는 걸 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집에 도착을 한 아내는 저한테 애걸복걸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아니지? 진짜 아니지? 나 몰래 카페 판 거 아니지?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자, 이것 봐. 계약서. 앞으로 2달 안에 거기 잔금 마무리될 거니까 어디 해결하고 싶으면 해결해봐. 난 그 카페 팔 거니까. 굳이 카페 하고 싶으면 당신이 나머지 돈 가지고 오던지. 무슨 소리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진짜 잘못했어. 어머님 마지막 못 본 거 진짜로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맞아. 당신 정신이 나갔었어. 근데 당신 정신 나간 것보다 내가 더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당신은 뭘 믿고 그 카페까지 차려줬는지 내가 이제서야 정신이 드네. 당신 말대로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당신 아껴주는 사람 없어. 당신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대.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은 얼굴 마주보며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여보 왜 그래? 내가 진짜 잘못했다니까.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 제발 좀 그만해.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정말 잘할 테니까 여보 나 용서해줘. 우리 애들은 어쩌고. 애들? 애들 생각한다는 사람이 그딴 짓을 해? 야,
네가 한 짓을 우리 애들이 한다고 생각해봐.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했는데 당신 그렇게 눈 감을 때 똑같이 했어봐. 당신은 용서가 될지. 가족의 소중함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살아. 당신 싫다고 해도 어떻게든 소송이라도 걸어서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전 그렇게 애원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저 몰래 처가에다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빼돌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참, 그렇게 저희 집에선 차별한다 어쩐다 하더니 본인이 오히려 더 양가 집안을 차별하고 있었던 거였죠. 어찌됐던 그 자료들은 이혼하되 정말 유용하게 잘 쓰였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할 때 아내에게 일부 나눠야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저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되었고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전 본가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내는 재산 분할한 돈으로 다시 카페를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과연 잘 됐을까요? 당연히 카페는 2년도 되지 않아 망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저가 커피가 진짜 많아졌잖아요. 1,500원, 2,000원짜리 커피들도 계속 생기고 거기에 맞춰 운영하다 보면 건물 임대료 맞추는 건 사실 개인 사업자로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 아내 커피숍은 빠르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 가족까지 버리고만 아내는 불과 이혼한 지 2년 만에 현실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재결합을 원하고 있지만 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내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버지도 저도 남동생과 재수 씨도 전보다 더 자주 만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있어요. 전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며 오열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와의 추억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나 변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역시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돈에 눈이 멀면 소중한 것도 잃을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건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 돈은 필요한 수단일 뿐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큰 돈도 많이 만져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돈의 무서움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 마음이 돈에 잠식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후회가 되는 점이라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하고 잘해드릴 걸. 이런 후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항상 잊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곁에 있을 때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다른 소중한 가족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며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